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 부원장이고요. 약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최대한 짧고 굵게 이번 시험에 꼭 나오는 거 하나 좀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수능, 그다음에 약술 둘 다 나올 가능성 거의 90% 이상이고요. 약술은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아주 좋은 팁을 하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화면 쭉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공부의 출발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출제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출제자의 가치관을 이제 우리가 잘 얻을 수 있어야 그걸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조건도 찾고 작성법도 이제 맞춰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건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출제자하고 튜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튜닝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튜닝은 뭐냐면 수능에서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약술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많은 친구들이 아니 뭐 수능은 수능이고 약술은 약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라는 전제, 특히 문학이라는 큰 전제에서 본다면 애초에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출제하는 분들 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산문 있어요. 산문. 그럼 오늘 이제 선생님은 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산문이라고 한다면 소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렇죠. 현대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 가치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는 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약술에서도 역시 가치 있게 다루어진다는 거죠. 자, 선생님 수업에서 항상 소설 수업을 할 때 세 가지를 배경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시간 공간 찾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경 찾아라. 특히 배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이죠. 이건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자연물, 보조관념, 연관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점하고 진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들어갈 때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올해 분명히 크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공약합니다. 자, 오늘 이번에 약술 수능에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수능 볼 때 현대소설 지문이 끝나면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보통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인데 서술상 특징에서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술자가 어떤 진술 방식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현장 감각에 맞게 실제 쓸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100만 개죠.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시점인데 선생님 좀 판서를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하고 3인칭 시점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요 1인칭이다 3인칭이다 이런 말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약술도 그렇고 출제자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쓴 거니까 일단 우리가 튜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인칭 시점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지에서 또는 보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등장하는 서술자냐? 또는 작품 내부에 있는 서술자냐? 아니면은 작중 상황에 개입하는 서술자냐? 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우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자, 첫 번째 관찰자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실전에 맞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선생님 좀 과감하게 자, 이거 버려버릴게요. 자, 우리는 뭐만 1인칭 시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인칭 시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나,
등장하냐, 내부에 나오느냐.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물어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물어봤더니 다들 저 화장실 간대. 그러면 나는 좀 웃긴 게 아침에 일어나면 눈 감고 막 일어나서 가는 건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빡 뜨죠? 눈을 빡 뜰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늘을 봐. 아, 오늘 날씨가 어쩌고저쩌하다. 나만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세수하고 밖에 나왔더니 엄마가 반찬을 해주셨어. 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1인칭 시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찰을 합니다. 또는 체험을 하죠. 근데 관찰하고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관찰과 체험에 대한 판단이 나와요. 판단이라는 어휘 자체가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어렵게 다가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날씨가 뭐 구름이 많이 꼈어. 선생님은 그런 날씨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판단입니다. 어떤 반찬이 있어. 나는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판단입니다. 그러면 판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무조건 주관적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은 엄청 많이 물어봐. 근데 더 웃긴 건 엄청 많이 틀려요. 자, 1인칭 시점은요, 자기가 관찰하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인칭 시점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서술을 하다 보니까 되게 사실적이야. 그리고 내가 체험한 걸 쓰다 보니까 이 생동감이 막 넘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 1인칭 시점은 뭐 한다고? 첫 번째,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찰할 수가 없어.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PD 선생님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 학원에 잘생긴 우재쌤이라고 계시거든요. 우재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앞에 PT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우재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관찰할 수가 없고 관찰할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소설이라면 여기서 독자님들 지송 이번 소설은 여기까지 다음 해에 만나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서술자는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시간이라면 아마 우재 선생님은 뭐 저녁 먹으면서 뭐 뒤에 수업 막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자, 뭐 했어? 추측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씨 모르겠다. 저 선생님, PD 선생님 가서 나 너무 궁금하니까 우재쌤 뭐 하는지 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나는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고 PD 선생님이 가서 보시고 저 우재 선생님 그 뭐 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달해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때 PD 선생님은 나한테 뭐가 된 거야?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보 전달자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왜 이런 한계가 생겼느냐? 왜 나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느냐?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시점이 뭐이기 때문이야? 1인칭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1인칭 시점은 내가 극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 뭐 그럼 작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1인칭에서 벗어나는 거지. 날아가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3인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은 시점이 변화한다. 그죠? 시점이 변화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생겼네. 첫 번째, 시점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전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점이 변화하는 건 얘들아 1에서 3으로 가거나 3에서 1로 가는 것만 우리는 시점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시점을 변화시키는 건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른바 저 사람은 정말 대가야. 정말 엄청난 작가야.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시점을 변화시킨다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설마 누군가가 뭐 초등학생 애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친구가 인터넷에 끄적끄적 물론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1인칭으로 쓰다가 큰일 났다 에라 모르겠다 3인칭
우리가 이런 걸 수능에서 만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이 변화하는 건 아주 극단적이라서 작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의 한계까지 선생님이 쭉 특징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귀엽죠? 자, 그러면 1인칭 시점이 극 중에 등장한다라면, 그죠? 여기는 외부 또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서술자가 될 건데, 아까 선생님이 1인칭 시점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관찰자하고 주인공은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는 1인칭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3인칭도 관찰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과감하게, 자, 나는 얘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관찰자 시점은 없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술의 방식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진술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하는 거야. 이거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제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진술한다가 인물이 하는 거냐 서술자가 하는 거냐, 물론 인물이 할 수도 있죠. 1인칭이라면. 그죠? 그렇게 전제를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진술은 기본적으로 1이건 3이건 서술자가 하는 거고, 진술의 목적이 뭐냐면, 자, 다시. 자, 진술이라는 건 서술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술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인물의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인물의 심리, 세 번째 현재 인물이 처해진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영화라면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고, 연극이라면 뭐 무대 장치나 이런 걸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소설 안에서 누가 딱 서 있다, 그럼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누가,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직접 제시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접 제시. 자, 그냥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얘는 화났어. 얘는 나쁜 아이야. 얘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직접 제시. 반면에 간접 제시는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 그럼 얘는 뭔가 화난 것 같은데? 얘는 이런 행동을 하잖아. 얘는 나쁜 친구로구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지에서 얘네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외울 때 직접 안에 해설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쭉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지에 뭐 논평을 하면서 서술자가 논평을 하고 있다. 아, 직접 제시로구나.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개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묶어주는 걸. 자, 그러면 해설해줘. 설명해줘. 분석해줘. 논평해줘. 근데 여기서 논평, 그럼 또 막 어마무시한 되게 힘든 작업인 것 같은데, 논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논평이라는 건 뭐 대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거야. 인물이 나왔어? 훌륭한 인물이야. 전쟁을 해? 누가 이겼어? 아주 잘된 일이야. 그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의 가치 판단을 하는 걸 우리는 논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아까 우리 1인칭 할 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는 좋은 게 누군가한테는 싫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얘는 엄청나게 주관적이다. 자, 반면에 간접 제시는 외양묘사. 우리 뭐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생긴 대로 논다. 그죠? 그래서 생긴 걸 보면, 또는 외양묘사,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양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죠.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거는 외양을 통해서 글을 제시한 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양묘사, 발화라는 말은 인물이 하는 말, 행동이라는 말은 인물이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얘는 이렇게 말해. 얘 어떤 애 같니? 얘는 이렇게 행동했어. 얘 어떤 애 같아? 라고 그 판단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독자한테 던져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진술 방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시점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올라가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관찰자 시점 없다라는 전제로 출발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기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3인칭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은요, 얘는 서술자가 뭐 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감이 오셔야 돼. 이제 간접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보여주기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얘는 직접 제시했다라는 소리야. 그 말은 서술자가 말해줬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물어볼 때는 사실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냐를 물어보진 않지. 뭘 물어보는 거야?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점에서는 관찰자라는 말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는 걸 나는 본 적도 없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라는 말은 시점 얘기를 한 게 아니란 소리야. 선생님 관찰자니까 시점이잖아요. 아니지. 서술자가 관찰자의 시선이나 태도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말은 이거란 소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봐. 자, 지금 얘가 앞에 있는 애가 우주부 기분 애가 자, 뒤에 있는 인형같이 생긴 애를 보고 그죠? 얘네 둘이 뭔가 행위를 해. 그죠? 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얘는 뭘 보여주고 있어? 표정을 보여주고 있지? 그죠? 이걸 보고 서술자는 몰라요. 아, 얘가 진짜 이게 반가워서 손을 흔드는 건지 때려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서술자는 몰라. 그냥 아, 이런 짓을 해? 반가운가 보구나. 이게 간접 제시죠. 보여주기. 자, 그럼 반면에 직접 제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자, 얘가 나 기뻐. 얘는 지금 반가운 행동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내가 반갑다, 기쁘다라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 서술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아, 얘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 줄을 쳐놨잖아요. 그래서 노란 줄을 쳐놨다라는 말은 그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밑에 있는 그림은 약간 특이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이해 보이냐면 자, 지금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시시 웃고 있어.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쟤 기쁜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얘는 기뻐. 얘는 얘가 기쁘다고 판단을 했어.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는데 서술자는 어디까지밖에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선생님 지금 파란 줄 쳐놨지. 여기까지밖에 못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 서술자하고 이 인물 사이에서는 3인칭 시점의 느낌이 나. 왜? 서술자가 인물이 쟤 기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걸 파악했다라는 거지. 반면에 이 인물, 관찰의 대상인 이 인물을 볼 때는 이 A라는 인물이 관찰한 B라는 인물에 대한 판단만 서술자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인칭의 느낌이 나더라. 1인칭의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물어보냐. 야, 이거 시점 바뀌었니? 아니죠. 시점이 바뀐 게 아니야. 그러면 자, 이제 본론으로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아직 수능에서 쓰인 말은 아닌데 선생님이 볼 때는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야. 자, 감이 오지. 감이 와야 돼. 제한적 작가. 이 말은 뭐냐면 얘처럼 보면은 A의 심리, B의 심리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서술자는 얘의 심리만 보고 얘의 심리에 대해서는 A가 판단한 것만 전달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한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다시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 인물의 시선. 여기서 말하는 그 인물이라는 건 얘겠죠, 얘. 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그 인물의 서술자의 모든 관심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걔한테 모든 정보를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한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1인칭 시점은 장점이 분명히 있지.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근데 얘들아 삼국지 알죠? 삼국지 1인칭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작가
아유, 비속어 나올 뻔했네요. 작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작가 큰일 나요. 그죠? 왜? 가서 다 봐야 돼. 보고 관찰하고 내가 모르는 건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되고 야 일로 와 얘기 좀 해줘봐. 이래야 되는데 이 시점을 쓰다 보면 시점을 바꾸지 않고도 1인칭의 느낌과 3인칭의 느낌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면 가장 효율적인 시점이 뭐겠어? 이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내려가 보자. 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길게 깔았습니다. 자, 개념을 알아야 보기가 보이고요. 보기를 알아야 조건을 찾을 수가 있고 조건을 찾아야 정확한 작성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개념은 개념대로 조건은 조건대로 이렇게 놀면 안 됩니다. 개념, 보기의 연결, 조건 빨리 찾고 정확하게 작성까지 그렇게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 자, 소설에서 독자에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서술자 아까 얘기했죠. 위치라는 말은 아니냐 바퀴냐 다시 말하면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리고 두 번째 뭘 고민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전달 방식. 직접이냐 간접이냐 말해주기냐 보여주기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지금 보기에서. 그 서술자의 위치는 이야기 내부 보이지? 그죠? 이야기 외부 보이지? 자, 말하기, 직접, 보여주기, 간접 이렇게 써먹으라고 선생님이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지 안에서 너희들이 판단이 되게 빨라야 돼.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 다음에 시점 얘기는요 계속 출제자는 다른 말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여기 표현되는 어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냐 충분히 고민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자, 볼게. 그럼 해산바가지에서 서술자는 이야기에 그죠? 이거는 1인칭, 3인칭 물어보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어떻게 찾냐? 아까 내가 1인칭, 3인칭 찾을 때 뭐 보면 된다? 나 등장하냐? 등장하지 않냐? 자, 시작해 보니까 바로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이라는 말 보이죠? 자, 우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의 복수형이지? 1인칭이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확연하게 나왔네. 자, 1인칭이네. 그지? 그럼 서술자의 위치. 자, 그럼 얘는 1인칭이었기 때문에 서술자는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오케이. 하나 정리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지문을 봐. 이 위에 있는 요쪽 지문하고 아래에 있는 요쪽 지문을 한번 쭉 훑어보면 지금 보면요. 얘의 특징이 뭐야? 따옴표가 많지. 따옴표가 많다라는 말은 인물이 뭘 하고 있다는 소리야? 발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서술자가 얘는 어떤 새끼예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야, 얘네들은 이렇게 말했거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성격인 것 같아? 무슨 상황인 것 같아? 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우리한테 그 판단을 던져줘서 우리가 판단하게 만들어줬지. 그럼 얘는 뭡니까? 간접 제시. 그럼 얘는 뭐예요? 말해주기.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수능하고요, 약술이 결은 달라요. 결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수능적인 마인드와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게 약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자, 뭐 정확하게 개념이 장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외우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응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약술로 가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조건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그 시의 원리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 꼭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점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회차 때는 독서를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